예, 안녕하세요. 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치용입니다. 오늘 그 과학기술 측면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그 현황, 그 다음에 이슈와 전망, 그리고 대응 방향 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서서 그 미중 갈등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저희 과학기술 측면에서 보면, 미중 갈등은 사실 한 2015년, 16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이 그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반도체 굴기를 아마 선언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표면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기술 경쟁이 시작된 하나의 분기점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10년 동안 1조 위안 한 17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반도체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아마 이것이 실현된다고 한다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갈 것이고, 기존의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그다음에 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도체의 어떤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분석이 뒤따랐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과학기술 R&D 혁신 전략을 제시를 했고,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R&D 투자 성장률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 사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고, 역시 핵심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의 기반이 되는 AI, 양자, 로봇 등에 대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중 패권 갈등이 이제 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아마도 1980년대 초반 전 세계를, 그러니까 당시 이제 물론 이제 미소 간의 냉전도 있었지만 이 자유진영 내에서에 있었던 그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반도체 패권의 양상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좀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발표했던 중국 제조 2025에 관한 세부 내용입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 선박, 신재생 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농기계, 반도체, 칩, 항공우주 장비, 이렇게 사실 지금 그 미국에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 10대 유망 기술이나 우리나라에서 발표했던 10대 그 국가 필수 전략 기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미 이때 중국 제조 2025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중국 제조 2025 계획으로 위협받는 국가들 중에서 고위험군 국가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그 중국 제조 2025와 반도체 굴기는 상당히 획기적인 선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대응은 그 뒤로부터 한 3, 4년 뒤에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4월에 그 Endless Frontier Act가 처음에 상원으로 올라오고 나서 상원의 각 소위에서 발의되었던 6개, 7개의 법안이 통합이 되면서 혁신경쟁법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6월 달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곧 짐작을 하시겠지만 4월에 처음에 상정이 되고 5월 달에 공청회를 하고 6월 달에 발의가 승인이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짧았다는 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준비가 돼서 통합이 됐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 법안들이 다 준비가 됐었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그대로 국회에서 진행이 되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미국에서는 초당적으로 이 혁신경쟁법을 만들고 지원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 보게 되면 한 2가지 법안 정도에 일단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그 Chips and USA Telecom Act, 이 부분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장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아예 명시적으로 중국산 통신 장비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Endless Frontier Act에 보면 이제 그 NSF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국립과학재단입니다.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어떻게 개편할지, 그리고 연구 안보를 어떻게 지켜갈지, 그리고 STEM 부분에 대한 그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법안을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Endless Frontier Act에 보면 몇 가지 굉장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파트가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은 그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사이언스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왔습니다. 즉 기초과학에 대한 강조를 했었고, 기술이나 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쪽에는 사실 조금 다른 쪽에 역할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Endless Frontier Act에서는 명시적으로 NSF 안에다가 Directorate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Partnership, 즉 기술혁신 그 파트너국을
설립을 하고 여기서 기술을 다루겠다. 첨단 기술을 다루겠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10대 첨단 유망 기술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AI, 반도체, 양자 로봇, 자연재해 대응, 통신, 바이오, 사이버 보안, 에너지 및 소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뭐 이 발표 자료라 상당히 좀 아주 큰 제목만 뽑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세부적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머시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XR, AR, 뭐 가상현실, 이런 인공현실은 어떤 뭐냐면 지금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모든 기술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바이오도 백신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이 기술들을 스페시파이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나라가 이게 아마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법안 안에 designated countries라고 해서 6개국을 지정을 하고 이 6개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NSF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기초과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designated countries라고 포함이 되면은 NSF의 펀딩을 받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혜택을 받는다, 베너핏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6개국이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입니다. 요걸 제가 조금 해석을 해보면,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미국하고 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입니다. 파이브 아이스 국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서도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최고급 정보와 첩보를 공유하는 정보 첩보 공동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스라엘은 뭐 굉장히 미국하고 굉장히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국가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을 영문으로 보게 되면 대만이라는 표현을 Chinese Taipei라고 하지 않고 타이완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한테 보라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상무부, 에너지부 그리고 연방항공우주국의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급망이라든지 차세대 에너지, 우주 관련된 기초연구와 원천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 법안 내용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클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020년 8월에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일종의 선언인데요. 데이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 인권 및 협업에 있어서 어떤 장기적인 위협, 특히 어떤 독재 체제의 장기적인 위협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을 자유세계를 보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5G 통신망, 클라우드, 반도체, 배터리, 휘토류, 의약품에 대해서 위험성을 조사하고 가능한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어떤 기술적 디커플링 가능성이 이 클린 네트워크라고 하는 선언으로서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은 결국 인공지능 전쟁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저희 첫 번째 세션에서 저희 좌장을 해주셨던 김상배 교수님께서도 주도하셨던 여러 가지 토론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술 패권의 전쟁터가 아니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반도체, 양자 기술 그리고 5G, 6G,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주도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 디지털 경제 또는 디지털 시장,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 기술적 우위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대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기술이나 분야가 연계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의 어떤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를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컴퓨팅 인프라, 빅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인력인데요. 이 중에서 컴퓨팅 부분은 상당히 중국하고 미국이 우위 서로 박빙에 가 있고 일부분은 이제 중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빅데이터나 알고리즘, 인력 부분은 이제 미국이 좀 우세하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말씀들을 좀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슈퍼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의 후카쿠라고 하는 슈퍼컴퓨터에 비하면 우리나라 성능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슈퍼컴퓨팅 대수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일본의 10%도 안 된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 트위터, IBM,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이런 쭉 기업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 CEO들이 거의 대부분 인도계더라.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인도가 이끄는 빅테크들이 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AI 경쟁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창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쪽 면에서는 그 지정학적인 정치 경제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이런 그 빅테크 중심의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어떻게 보면 그 원인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미중 그 패권 갈등의 또 하나의 이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방물자 생산법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작년에 저희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삼성과 SK 등 우리나라의 그 주요 반도체 제조 기업에게 공급망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자료 안에 보게 되면 주요 고객사별 매출 비중, 주요 반도체 칩과 관련된 기술 등이 아주 세부적으로 명시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반도체 기술의 어떤 초크 포인트를 미국이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대만을 타이완이라는 이름으로 그 엔들리스 프론티어 액트에서 데지그네이티드 컨트리로 지적을 했을까? 현재 미국과 타이완, 그러니까 대만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툴이 없기 때문에 기초과학이라는 명목으로 이 대만을 최우선 협력국으로 지정하고 그 부분에서 대만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저희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과 그 TSMC 간의 관계,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좀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 변화가 생겼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독자적인 파워로서 1대1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통해서 포위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쿼드하고 쿼드 플러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두 차례 그 쿼드 정상회담을 했을 때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신흥 기술에 관한 협력이었고요. 1차 회담에서는. 2차 회담에서는 이 신흥 기술들이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되게 개발되고 계획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문건에 넣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쿼드나 쿼드 플러스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지금도 저희가 막 고민하는 문제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리서치 시큐리티, 연구 안보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그 멜리사 플렉 그리고 제커리 애놀드라고 하는 두 분이 이 조지타운 대학에 그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 하나의 그 뭐라고 말씀드려요? 리포트를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그 Public Private Research Security Clearing House라는 것을 만들고 미국에 있는 모든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안보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과학, 기술, 데이터, 노하우를 빼내가는 모든 시도에 대응해야 하고 특히 보상, 사기, 강압 및 절도 등의 불법적 방식에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빼가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 페이퍼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페이퍼에 보게 되면 중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서치 시큐리티, 즉 미국의 지식 자산이 불법적으로 또는 중국에 의해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그 미국 쪽의 시도가 지금 아주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럼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워페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의 정부는 이렇게 강력하게 가고 있지만 사실 민간 부분에서의 움직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즉 기업 간의 움직임은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소련 간의 관계보다는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경쟁과 유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제 미국에 대한 그 반도체 주권을 일본이 장악하려고 도전을 했었고 그것을 미국이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이 제조를 하는 담당하는 부분으로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국가 간의 어떤 그 경쟁에서
이루어지는 양상과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그 디커플링, 완전한 디커플링으로 간다기보다는 새로운 커플링, 뉴 커플링의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아야 합니다만, 이게 어떤 양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게임의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저희가 좀 그 민간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전략적으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뭐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뭐 이미 미국의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파이브 아이스 국가이기도 하고, 영국, 호주, 미국은 뭐 오커스라고 하는 새로운 또 동맹을 만들었지요. 유럽연합은 이제 중재와 독자 노선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EU에서도 이제 그 반도체 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로피언 칩스 액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논의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는 미국의 우호적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아세안 쪽은 그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아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대체 후보로서의 입지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이제 그 기술 공급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지금 계속 그 제품 공급망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술 공급망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 첨단 유망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가. 아마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의 어떤 그 한계성 때문에 모든 그 미래 첨단 유망 기술을 우리가 확보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초크 포인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의 그 협력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수준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제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어느 정도 대응하려면 아시아 태평양 기반의 어떤 첨단 기술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 표준이라든지 기술 동맹, 그리고 기술 안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논의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쪽에서 많이 보고 계시지만,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미국과 중국에게 어떤 그 퀘션을 던질 수 있지 않느냐. 즉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당신들이 갖고 있는 최고급 기술을 공유 또는 기술을 이전 또는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오히려 우리의 선택은 조금 더 플렉서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이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진단 및 이 분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 필수 전략 기술 내지는 국가 전략 기술, 첨단 기술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평균적으로 뭐 선진국이 100점일 때 우리가 90점, 80점, 70점 이렇게 포인트를 매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평균적인 기술 역량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파악해서 리스트업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나 산업, 경제, 통상, 외교,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주요 협력국이나 경쟁국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 발표를 마지막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 전 세계 산업기술 동향에 대해서 아주 치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 그림은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했던 부분인데, 부품, 소자, 소재, 재료로 나누어서 각 단위 제품, 단위 기술별로 세계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일본이 어느 위치에 가 있는가, 일본의 기업들이 어느 위치에 가 있는가를 포지셔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매출이 있는 데서 일본이 작은 걸 갖고 있느냐, 아니면 매출은 크지 않지만 일본의 매출이 큰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 그려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핵심 기술이지만 이 핵심 기술의 시장 규모는 크지 않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일본이 이 부분에서 포지션이 굉장히 높다면 일본은 그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무서운 건 뭐냐면, 일본이 미국, 중국, 한국, 인도 이런 그 경쟁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런 유사한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첨단 정밀 기술 분석 체계를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종합 진단 분석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협력 내지는 그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의 어떤 그 전략적인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초크 포인트, 즉 급소 기술을 갖고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